1차, 2차 모두 평양에서 개최했습니다. 네. 3차는 서울에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건 좀 비현실적이라고 보이는데 이번에 판문점에서 개최했는데 이 의미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현실적으로는 김정은이가 올 수 있는 데가 판문점밖에 없죠. 현실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또 그건 이제 남북 정상회담의 경우에 그렇고 트럼프의 경우에도 그 회담 장소는 아직도 지금 확정이 안 됐죠. 트럼프가 과연 평양으로 갈 수 있을 것이냐, 또 더군다나 김정은이가 워싱턴으로 갈 수 있을 것이냐. 그러면은 현실적인 이 적합한 대상은 판문점이 될 수가 있죠. 그러나 판문점이라고 하는 사실은 그 사실 자체가 정상회담의 의미를 반감시킬 수가 있어요.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참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고려한다면은 그러나 그래서 이제 그 남북 정상회담의 장소로 판문점이 얘기가 된 것이죠. 얘기가 된 것이고, 그러고 이제 정상회담이 한 번으로 끊어지지 않고 2번 이상 되풀이된다 할 경우에는 이게 이제 문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가는 거는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씨의 이 선례가 있으니까 가능할는지 모르지만은 김정은이가 서울에 온다. 그거는 정말 다른 문제죠.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 판문점이 될 수밖에 없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대북 특사의 임명과 방미 과정에서 서훈 국정원장이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정보기관 수장이 외교 문제에 공개적으로 나서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단순하지는 않아요. 이미 1970년대에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그 남측을 대표하는 소위 이 대화의 일방으로 등장했었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이렇죠. 정보기관의 수장은 원천적으로는 비공개의 인물이어야 돼요. 그 이제 아주 대표적인 경우가 영국인데, 미국의 경우는 또 좀 다르죠. 그러나 정보기관의 수장의 기본적인 일종의 requirement, 조건의 하나는 비공개성이에요. 그 다음에 정보기관의 책임자의 이 기본 필요, 이 덕목의 하나는 적대 국가에 대한 불신, 의심, 이것을 기본적으로 깔아야만 정보기관의 수장으로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말하자면은 이제 정보와 공작의 책임자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보기관의 책임자가 말하자면 생산적인 어떤 이 결과를 이 기약하는 어떤 회담이나 대화에 이 나라 이 수장으로 대표 단장으로 나가는 것은 그야말로 적절치가 않죠.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이유락 씨의 평양 방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측면이 더 있는데, 당시에 이유락 정보부장을 지휘하던 박정희 대통령의 입장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는 정반대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1972년 5월 이유락 당시 정보부장이 평양 방문에 직전에 이 박 대통령이 참 자랑에 맞지 않는 춘추 필법의 필체로 훈령을 내려보낸 게 있어요. 우리가 남북대화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 훈령을 보고 참 감탄했던 건데, 거기에 이유락 부장이 평양에 가서 수행할 임무를 아주 세심하게 구체적으로 적어줬어요. 아주 정보기관의 장으로서 북한에 가서 대화하는데 아주 적합한 그런 임무를 부여했어요. 지금 당장 네가 가서 통일 문제를 얘기해서는 안 된다. 문제는 북한을 좀 더 파악하고 북한이 여러 가지로 말하는 것의 진실성을 규명하고 이런 등등의 말하자면 임무를 부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가 말하더라도 여기까지만 말해라, 이런 한계를 정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우락 씨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또 정치적인 야심이 있어서 그 정치적인 야심이 때문에 이우락 부장이 남북대화 진행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부여했던 한계를 넘어간 활동을 많이 했죠. 이제 그런 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7.4 남북공동성명에 명기된 저희 북한에서의 평화통일 3원칙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당시 실무자들은 아주 100% 반대를 했는데 이우락 부장이 그걸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인 결과로 결국 오늘날까지 남북대화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그 족쇄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정보기관의 장으로서 서훈 씨가 평양에 간 데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을 뿐더러 서훈 씨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남북 정상회담 때 실무자로 관여하면서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의 어두운 면에 관계한 이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과연 그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경수로 문제를 가지고 남북 간의 관계가 있을 때 경수로 문제 가지고 북한에 가서 굉장히 장기간 체류했던 그런 실적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과연 그런 사람이 이 남북 회담에 우리 측 대표로 나가는 것이 적합하냐 하는 데 대해서는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죠. 누가 이런 남북 회담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서독의 경우는 우리가 예를 들 수밖에 없어요. 서독도 1970년 양독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해서 몇 년 동안 대화를 했죠. 근데 서독의 양독 관계에 대한 기본 입장은 이겁니다. 양독 분단 시절에 서독은 독일이 분단이 부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통일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동독은 아니다. 분단으로 또 두 개의 독일은 별개의 국가가 됐고 두 개의 독일 국민들은 별개의 다른 민족이 됐다 이런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회담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회담이 시작되기 전에 독일은 전독성이라고 하는 우리 통일부 같은 걸 만들죠. 그 전독성에다가는 통일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책임을 지었어요. 어떻게 통일을 완성시키느냐. 또 통일된 독일의 내용은 어떤 것이 돼야 되느냐. 그리고 통일된 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그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연구하는 것이 전부였고 그 연구와 그 연구된 결과를 가지고 필요한 정부안의 조치를 마련하고 그다음에 국민을 교육, 홍보하는 문제를 전독성이 맡았어요. 그랬더니 동독에서 항의를 했단 말이에요. 독일은 별개의 국가인데 전독성이 뭐냐. 그래서 서독은 전독성의 이름을 내독관계성이라고 바꿨어요. 바꾸고 내독관계성에서는 통일 문제만 연구한 거예요. 취급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970년부터 남북 양독 대화를 시작하잖아요. 그랬더니 브란트 수상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내독관계성은 대화엔 관계하지 마라. 대화는 수상실에다가 대동독 협상 전담 무임소 국무위원을 하나 두고 그 무임소 국무위원을 그 수장으로 해서 태스크포스를 만드는 거예요. 양독 간의 현안 협상 대안이 되는 문제에 관계되는 서독 관계 부처의 이 국장들로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수상실에서는 에곤 바르라고 하는 무임소 국무상이 단장이 돼서 협상을 하는 거예요. 협상을 해서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내독관계성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주무부처로 보내서 주무부처로 하여금 동독의 상대 부처하고 이 쌍무적으로 협의해서 실천하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이죠. 독일 사람들의 합리성이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웃지 못할 일이 생겼어요. 1971년에 우리가 남북회담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 내가 그 당시에 그 이제 남북 그 조설위원회 회담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북한 공산주의자들하고 대화를 해본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책도 많이 읽었지만은 논문도 많이 읽었지만은 미국과 독일, 대만에 이 공산주의와 협상 경력 있는 사람들을 각기 초빙해서 워크숍을 했어요. 미국에서는 프레드 찰스 이클레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시카고 대학 교수지만은 이 사람이 이 미소 간의 이 솔트 1단계 협상 때에 협상 기법 담당 그 고문으로 쭉 참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 솔트 1 페이즈 1에 참가했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아주 그 협상 기술 이론에 관한 아주 탁월한 책을 썼어요. How Nations Negotiate. 국가 간의 협상은 어떻게 하는가라는 책을 쓴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참 봤고, 그 다음에는 독일은 내독관계성의 정책국장으로 이 에곤 바르가 동독 사람 만날 때마다 이제 보좌관의 하나로 따라다니던 한스 시어바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또 따로 불러서 한 이틀 워크숍을 했고, 또 대만에서 누군가 그때 불러가지고 했어요. 대만 사람들은 한마디로 절대 공산주의자들하고 자리를 같이 살란다. 이렇게 겁을 줬고, 이클레 박사는 이 사람은 이제 나중에 학교에서 퇴직을 하고 나서는 워싱턴에 와서 이 북한 인권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Human Rights Committee on North Korea. 이런 지금은 그렉 스칼라티우라는 사람이 그 사무총장으로 수고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무총장으로 여러 해 동안 수고하고 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 책에서도 강조하지만은 우리한테 아주 강조해서 얘기한 게 공산주의자들하고 협상할 때는 절대로 원칙적인 합의는 보지 말아라. Agreement in principle은 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은 Agreement in principle을 하면은 바로 그 프린시플이 그 이행 단계에 가면은 그 프린시플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들고 나와가지고 한 개의 합의가 몇 개 합의가 되도록 만들어가지고 이행을 가로막는다. 그리고 책임은 우리한테 뒤집어 씌운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하고 협상할 때는 조심해야 될 게 소위 원칙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말고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는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합의를 해야 된다. 아주 굉장히 그럴듯한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그 회담 과정에서 그런 노력을 했지만은 그런 노력을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지키지 못했어요. 더군다나 지금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시어바움이라는 친구는 아주 재미난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에곤 바르를 수행해서 협상에 나갈 때마다 뭘 하냐면은 동독이 여러 가지 그 현안 문제에 대해서 한 얘기들을 취합해서 거기에 대한 반박문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엄청나게 작업해 놓고 인덱스 카드를 만들어서 색인표를 만들어서 자기 브리프케이스에다가 담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곤 바르 뒤에 앉았다가 상대편에서 무슨 문제가 얘기를 하면은 탁 열면은 거기에 그 문제에 대한 색인표를 찾으면은 대항할 말이 나와가지고 탁 주면은 에곤 바르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거나 대응 발언을 했다. 아주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 작업을 했다고. 강인덕 국장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걸 했는데 안 되더라고. 북한의 말이 이게 무슨 이 말하고 저 말하고 해서 소위 이제 학문적으로 말하면은 매니페스트한 용어하고 레이턴트한 이 용어 간의 구별이 잘 안 돼가지고 그 작업을 우리가 못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생겼느냐. 73년에 그 일이 72년에 있었고 그 다음에 독일에서 엄청난 사건이 터졌어요. 기욤 사건이라고 그래가지고 브란트 수상의 정치 담당 비서관이 동독의 간첩이야.
그리고 바로 그 비서관이 양독 협상을 주모했어요. 그놈이 간첩으로 드러나가지고 결국 브란트 수상이 퇴진을 하는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웃기더라고. 74년에 내가 독일에 좀 가는 일이 있었어요. 가봤더니 슈어바움이 그 서베를린에 사회당 그 정부가 있는데 거기에 무슨 국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베를린에 갔어요. 가가지고 전화를 걸어서 야, 밥을 내가 설탕에 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내가 좀 우스운 얘기를 하나 좀 해야 되겠다. 그때 네가 이런 얘기를 해서 우리가 하도 신기해서 좀 우리도 해보려고 노력했더니 성공을 못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중간에 그냥 파토를 치고 말았는데 근데 작년에 보니까 너희들 그 연구한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기업이 그걸 동덕에도 다 미리 줘버리지 않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그 뭐 약발이 그 없었던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놈이 아주 개면적있게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걸작이에요. 원래 공산주의자들은 의심이 많아서 그 의심 때문에 상대방하고 그 이 말 맞추기가 힘든데 우리 거를 다 그놈들이 미리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가 발언하는 걸 가지고 의심을 하지 않게 돼서 양독 간에 얘기가 좀 잘 된 부분이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건 참 궤변이죠.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 우리가 그 이제 뭘 얘기하다 그 얘기가 나왔나. 남북관계 주무처가 어디가 돼야지. 그래. 그래서 이제 또 서독에서 그렇구나. 서독에서 그 이 분업을 했단 말이에요. 통일 문제는 내독관계성에서 그 대동독 교섭은 별개의 태스크포스에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은 통일 문제를 독립성을 그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통일 문제하고 대화하고 교섭 남북 대화는 어떻게 보면은 그 걸치는 점이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걸치는 점이 없어요. 왜냐면 통일은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가 보장되는 내용의 통일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한 통일에서는 북한의 지금 공산 정권이 설 땅은 없죠. 또 그런 문제를 가지고 그런 통일을 가지고 북한의 공산 정권과 협상을 한다는 건 더구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북한 동포들의 스스로의 선택을 통해 가지고 북한 체제가 공산주의로부터 이탈한 뒤에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인데 바로 그것이 양독 간에 벌어진 것이 1987년부터 동독이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가지고 1989년 7월에 와가지고 동독민들의 대탈주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동독에서는 큰일 나니까 호네커가 고르바초프한테 SOS를 치죠. 이 데모를 진압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력으로 제재하는데 뒷받침을 해달라. 그랬더니 7월에 그 이제 고르바초프가 베를린에 왔어요. 와서 거기서 고르바초프가 그 얘기를 하니까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시간은 변화를 거부하는 자를 징벌한다. 그러니까 동독이 변해라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돌아가서 고르바초프가 반대로 콜 수상하고 그 이제 만나서 그 구라파 문제를 협의하기 소위 데이탕트 차원에서 얘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동독에서는 호네커가 실각하고 에곤 바르라고 하는 조금 호네커보다는 온건한 공산주의자가 그 공산당 서기장이 돼가지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안 되고 데모는 점점 격화되고 10월이 되니까 라입치히에서 100만 그 군중 시위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10월 달에 와가지고 그 이제 뭘 하냐면은 그 서독의 고르장한테 자꾸 대화를 하자고 하죠. 그 고르장이 들은 채도 않아요. 그러니까 11월 초에 아주 동독에서 혼란이 일어나는데 11월 7일 날 공산당 그 서기구에서 베를린 장벽의 그 왕래를 허용한다 하는 결정을 하는데 그때 베를린에 그 이제 시당 비서 한 녀석이 그걸 알고 기자들한테
지금 즉시 베를린 장벽이 개방된다 하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냥 가서 뚫고 그냥 그 체크포인트 자리를 그냥 관통을 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고 결국 이제 에건 바르가 그렇게 되니까 저기 해가지고 동독 이제 헌법을 개정해서 공산당 일당 독재 저항을 폐지하고 이러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독은 들은 채도 안 하고 동독의 상황은 점점 나빠지니까 그 조치 직후에 에건 바르도 실각하고 공산당이 사실은 해체하죠. 해체하고 이제 저희 모들로라고 하는 아주 온건한 친구를 총리로 임명하는 거예요. 근데 한스 모들로인가 그 모들로를 동독에서 상대를 안 하죠. 상대를 안 하지만은 서독에서도 동독의 사태에 대해서 서독이 뭔가 행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여론이 빗발치니까 코올 수상이 11월 28일 날 유럽의 분열과 동독의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10개 항목 제안을 내놔요. 그게 그해 9월인가 나왔던 노태우 대통령의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과 내용이 아주 유사해. 그런데 그 방안을 내놓으면서 코올 수상이 조건을 내걸어요. 이걸 지금 당장 하자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전제 조건이 있다. 동독이 민주화돼야 된다. 동독이 다당제에 입각해서 주민들이 선택하는 정부가 성립돼야만 이 문제를 가지고 양독이 협상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동독이 이제 무너져가지고 그 이듬해 3월에 다당제 선거를 해가지고 해보니까 공산당은 한 자리 숫자로 끝나고 서독 기민당하고 제휴한 보수 정당들이 78%가 지지를 얻게 되고 거기서 이제 누굽니까 에스타데 반공주의 변호사가 수상이 되죠. 그러니까 그 수상을 상대로 해서 협상을 해가지고 소위 독일 헌법 협상을 하는데 협상할 것도 없죠. 왜냐하면 동독의 6개 주가 의회가 각지 결의해가지고 우리는 문 닫는다. 그래가지고 그 결의하기를 이제 우리는 서독 헌법 28조에 의해서 서독의 일부가 되겠다고 선언해 버리니까 독일이 통일이 돼가지고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흡수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흡수 통일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지금 이 정부에서 우리는 흡수 통일은 안 하겠다 그러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흡수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흡수하는 쪽이 주도를 해야 되는데 독일에서 일어난 것은 흡수하는 쪽이 주도한 게 아니라 흡수 당하는 쪽이 주도한 통일이기 때문에 흡수 통일이 아니죠. 또 이게 최연이지만은 서독 자체는 그 당시에 이 국문이 양분돼 있어요. 지식인들, 이 양식 있는 사람들은 다 흡수 통일은 안 된다. 왜냐하면 통일이 되면 통일에 참가하는 독일 국민들은 다 일종의 이 명예로워야 되는데 흡수하는 쪽과 흡수당하는 쪽이 생기면은 흡수당하는 쪽에 명예가 해서 이제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서독 헌법 63조인가 거기에 이 독일 민족 차원에서 필요가 생기면은 이 헌법을 폐지하고 새 헌법을 제정한다는 조항에 의해서 새 헌법을 협상을 통해서 만들어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고 사실은 코올 수상 자신도 그 주장에 서 있었어요. 근데 다른 한편에서 좀 소수의 사람들이 28조를 가지고 흡수 통일을 하자 그랬죠. 편입 통일을 하자 그랬죠. 근데 어느 시점에 이제 코올 수상한테 야심이 생겼어요. 이게 한 돌만한 움직이면은 동독은 무너져 들어올 것 같고 그걸 하면 자기는 비스마르크 이래의 소위 참 정치적 업적을 쌓는다 해가지고 그걸 이제 6개 주의 편입에 의한 통일을 코올이 수용한 거예요. 이런 경위를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남북 대화는 이번에 이제 정의용 실장이 가는데 정의용 실장이 가는 것은 나는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해. 이 남북 관계는 아직까지 통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분단 관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분단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안보고 그런 차원에서 안보를 담당하는 대통령의 이 보좌관이 또는 정부의 장관이 수석 대표를 한 것이 옳은데 다만 국정원장이 가령 거기에 참여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 같은 그런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통일부 장관은 남북 대화 전면에 나가서는 안 되고 사실은 엄격한 의미에서는 통일부를 남북 대화에서 손을 떼야 돼요. 그래야 통일 정책, 통일 문제가 원형이 살아나는 거예요. 또 여기서 굉장히 우리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관료 사회에 관료적 생각이 있어서 통일 문제하고 이 남북 대화 문제를 통일부가 같이 다루면 통일 문제를 지원하는 예산은 다 죽어버려요. 기획 지금 재무부 기획 예산을 다루는 사람들은 같은 문제인데 왜 별도의 주머니를 채우느냐. 그래서 한 개 주머니를 만들기 때문에 통일 문제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의 법통과 정통성 그리고 민족적 관점에서는 통일 문제가 중요하거든요. 통일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통일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예산적 배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대화와 통일을 섞어버리면은 이 정책을 지원하는 예산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관리하는 대한민국의 꿈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엄청난 일종의 구멍이 나는 현상이 생기게 돼 있다 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좀 얘기하고 싶네요.